반갑습니다. 제가 금방 소개받은 초선 의원입니다. 예,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이 몇 시인가요? 10분이요. 예, 제가 좀 일찍 왔는데 첫 강이라서 사람들이 좀 늦는다고 그래서 저기서 사실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점에 약속을 딱 맞춰서 갔는데 성원이 차지 않은 관계로 사람이 몇 사람 더 오면 음식을 먹자고 이런 얘기를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왜? 약속 지킨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 저는 제 거라도 먼저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되게 좀 불편하죠. 이렇게 조금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그 자리가 시작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맞추려고. 근데 그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늦게 와서 사람들이 식사를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약속을 지킨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셔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해준 게 이제 정치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왜 태웠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왜 어떤 배경하에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 이런 부분들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있어서 이걸 중심으로 말씀은 드릴 텐데요. 근데 이제 이것만 얘기하면 되게 좀 딱딱하고 그러니까 정치 일반에 대해서 제가 그냥 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이 5.18 39주년입니다. 제가 사실은 광주 옆에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곳이 고향이에요. 그때 제가 65년생이니까 중학교 2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장성 읍내, 조그만 읍내 그때 10일 동안에 제가 목격했던 건 버스 2대였어요. 시민군들. 유리창 깨고 강목으로 이렇게 막 치면서 오시길래 되게 한편으로는 겁나고 두렵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헬기가 선무 방송하면서 해산하라고 했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광주 MBC 기자였는데 회사가 불탔다면서 그때 이제 모든 바리케이트를 다 쳐놓고 못 들어가게 했는데 직장 불탔다고 밥줄 끊어지게 생겼다고 이렇게 광주로 잠입하던 아버지의 모습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39년이 흐른 거예요. 우리는 참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9년이 흘렀는데 진상규명을 못하고 있어요. 39년이 흘렀는데 그 집단 발포의 최종 책임자로 추측되고 누구나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도 29만 원밖에 없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살고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군사독재 후예까지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전신을 두고 있는 정당이 중심이 되어서 5.18 특별법을 만들고 유공자로 지칭하고 배상을 하고 이랬던 사실이 선연하게 20년 전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북한군 개입설, 그리고 유공자들이 잘못 추정되었다, 그리고 유족들이 괴물 같다, 이런 얘기들이 횡행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정하게 특정한 순간에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그 당으로부터 극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김술래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하고 보건복지위원회 같이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약사 출신이세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동성애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집요할 정도로 있는 분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분 같이 보여져요. 근데 그분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폄하하고 비하했다고 그래서 한참 논란이 되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비례대표로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한 이런 분이죠. 그분의 선거 모토가 살려주십소였어요. 당원 여러분, 저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당원권 정지 3개월로 끝났어요. 5.18 정신을 훼손하고 유족을 괴물 집단으로 묘사한 사람이. 김진태, 그 양반도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일부러 광주 갔죠.
물병사를 얻어맞으려고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갔던 거거든요. 그분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이종명 의원, 북한군 개혁사를 얘기를 했죠. 그분만 유일하게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최종 승인은 어디서 해야 되냐? 자유한국당에서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3개월째 의총을 소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명을 하면 그게 이제 본회의로 넘어와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원수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제명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의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39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이 특별법을 만드는데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지 아십니까? 작년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특별법이 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방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국방위원회에서 처리 과정들을 밟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논란이 없는 이견이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청회를 부득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참 논란을 하다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결을 해야 돼요. 회의를 의결을 해야 돼. 그랬더니 12월 달에 자유한국당 국방위원들께서 싹 외유를 나갑니다. 그 전체 회의가 무산이 됩니다. 그런 곡절을 거쳐서 작년 2월 말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9월부터 정식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진상조사위원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4명, 그 다음에 국회의장 1명, 바른미래당 1명,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추천한 3분이 한 분은 권태호, 한 분은 이동욱, 한 분은 차기환 이분이에요. 근데 권태호, 이동욱 이 두 분은 권태호 씨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던 삼성 장군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욱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월간조사 기자를 했던 사람들. 이 두 분 다 5.18에 대한 아주 편협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추천이 되었어요. 차기환 씨도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지 못한 이런 발언들로 상당히 구설에 많이 올랐던 분이기도 하고 세월호 이 조사위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이분 중 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 세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진상조사 활동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계 한 5년 이상, 역사학계 고증에 참여한 게 한 5년 이상 이런 몇 가지 법적 통제 장치들이 있는데 차기환 씨는 뭐 그걸 채웠다고 치고 이동욱 그 다음에 누구였죠? 하여튼 뭐 권태호 이 두 사람은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리젝트를 했죠. 그랬더니 뭐 난리를 치고 국회에서 합의해서 올린 걸 왜 임명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교착 상태에 진행이 되어서 진상조사 활동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4월 16일 날 외국 순방을 하시면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제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 주셔서 지금 법을 개정하는 과정입니다. 군 경력 20년 이상이면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자유한국당 백승주 그 국방부 차관 출신입니다. 그분이 내놨고 우리 당도 그 개정안을 내서 두 사람 다 리젝트 해버리면 또 협조 안 할 테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진상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5월 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억지로 우겨서 빌고 수모를 감당해 가면서 진상규명을 해가기 위해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의회가 그렇습니다. 의회가 그렇다는 건 그만큼 의회가 규정력과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답답하죠. 이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일당 집권 여당 니들 일당 맞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드릴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을 묵묵하게 견디고 수모를 버티고 지치지 않고 이 과정을 지켜온 유족들이 있고 당사자들이 있고 광주 시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39주년 대통령 기념사 아마 보셨을 텐데요. TV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참모들이 40주년 때 가라. 올해는 그냥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께서 그러셨대요.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리고 죄송스러워서 광주 시민들한테 인사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가셔서 쭉 말씀 주십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진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문제, 집단 발포, 집단 사살에 대한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였는지, 암매장, 개헌군에 의한 성폭행, 시신 소각, 또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정보요원 김용장 씨, 또 허장환 씨, 뭐 505 부대 이렇게 주요하게 정보 라인에 있었던 분들의 증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5.18 사전 기획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12 건너서 5.18 그리고 집권까지 가는 일련의 시나리오에서 배치된 그런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물론 상당한 논란거리입니다. 그걸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 근데 어찌됐든 진상조사위원회가 빨리 꾸려져서 그렇게 못다 밝힌 난제들을 밝혀야 될 숙제가 우리한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최소한 우리가 40주년 기념식을 할 때 내년 오늘은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광주에 가서 작년에 39주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해결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를 업으로 이렇게 삼고 일해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성대 학생회장을 91년도에 했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그 전국연합이라는 제야단체가 있었어요. 예전에 육전조직이라고요. 소위 말하는 뭐 전노협, 전농, 전청대협, 전대협 이렇게 대중운동연합체가 만들어서 하나의 제야운동 전선체를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8년 일했습니다. 실무자로 한 8년 일했어요.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 97년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98년도에 이제 더 이상 거리에 제야의 정치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도권으로 이전되었다는 판단에서 98년도에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왔어요. 제일 처음 제가 보직 맡은 게 고건시장, 그때 서울시장 선거 하고요. 그때 정무부 시장 밑에 6급 비서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6급 비서 본봉이 제가 지금 수당 뭐 이런 거 다 떼고 본봉을 제가 8년 동안 몸담았던 전국연합이라는 단체 그대로 갖다 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한 52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 봉급들 많이 현실화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현준 선생님이라고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였어요. 그분이 사무처장을 하는데 그분한테 갖다 줬더니 이렇게 세보더만 동민아 그냥 다시 나한테 와라. 이 월급 내가 만들어서 줄게. 그럴 정도로 좀 박봉이었는데요. 그 과정을 거쳐서 저는 주로 정치적 실무자로 이렇게 많이 활동했습니다. 많이 단련되었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경기도 교육감을 하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님 오늘 아마 오시죠. 제가 그분 그 새천년 민주당 총무위원장 할 때 그분 모시고 국회 보좌관으로 이렇게 일하다가요.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기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정무수석실에서 일하고요. 그리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있어서 김근태 원내대표 당직자로 모셨던 것 같아요. 원내대표실 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4년 총선에서 많이 이겨가지고 152석 얻었었잖아요. 열린우리당이. 그때 김근태 장관 모시고 보건복지부 가서 한 1년 동안 또 복지행정들을 쭉 공부를 하고 그 뒤에 김근태 의장이 떨어졌어요. 총선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큰 이 병풍과 그늘 밑에서 정치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이제 분가해야겠다 싶어서 성북구에 제가 그때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북구청장에 당차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1년 동안 배낭 딱 짊어지고 성북구를 한번 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청장 잘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경선에서 똑 떨어졌어요. 예, 구청장 경선에서 2010년도에 아마 경선했던 것 같은데 누구한테 떨어졌냐?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 하는 김영배 민정비서관이 있습니다. 제 1년 후배입니다. 고대 86학번이고 제가 성대 85학번이어서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거의 밥 같이 먹었던 식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식구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더라고. 그때 이제 제가 패배라는 걸 처음 한번 맛봐봤어요. 사회 나와서 똥 떨어지고 나니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 내가 지는구나. 그것도 내가 애정하고 흠모하긴 하지만 나보다 좀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내 후배한테 지는구나.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거지. 나를 꺾었으니까. 근데 세상은요, 좀 살아봐야 돼.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더 힘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2번 하고 민정비서관 하고 이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 과정을 거쳐서 제가 다음 단계로 한 게 경선 패배. 이거는 낙선도 아니에요. 낙천이지. 공천에서 떨어졌으니까. 낙천 거사들 축에도 안 끼어들거든요. 그때 이제 박지원 대표가 원내대표를 할 때인데 불러주셔가지고 딱 처음에 인사하러 갔더니, 야, 정치하는데 경선 진놈도 뭐 사람이다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드릴 말씀이 없고, 한 1년 동안 박지원 대표하고 일을 하다가 박원순 시장을 만났어요. 박원순 시장을 어떻게 만나냐? 그냥 당에서 파견 나갔습니다. 그때 무소속 단일 후보가 되어가지고 당에서 비서실장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보름 동안 일하고 거두어 주셔서 정무수석을 하고 운이 좋아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였거든요. 왜냐하면 정치화법으로 보면 정치권 내에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리는 유일하게 차관급 자리입니다. 근데 야당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임명직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길을 별로 이렇게 정치적 인연도 없는 기동민을 발탁해서 정치적 실무자를 발탁해서 차관급 자리로 준 경우는 거의 전무후무한 그런,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람 발탁법이었어요. 물론 이제 일을 잘했겠죠, 기동민이. 전혀 안 믿으시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반이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무명소조를 발탁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형적인 386, 586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386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치에 빨리 입문하신 분들이에요. 주로 직접 선출직으로 뛰어들어서.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은 부류는 정치적 실무자로 오랫동안 이렇게 단련되어서 올라가는 경우인데 정치권이 보수적인 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 발탁, 예를 들어 시민사회, 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 발탁해 쓰는 데는 되게 후합니다. 근데 데리고 있었던 보좌관, 당직자, 당뇨 이런 사람들을 발탁해서 키우는 데는 되게 인색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그 정치적 실무자들 내에서는 일정하게 좀 희망을 주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정치권에서 나만큼 30패스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한 사람이거든요. 국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입법 이렇게 했고요. 행정은 청와대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다 봤잖아요. 사법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구치소 들어가서 살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합격하는 건 조금 비현실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교도행정을 직접 경험하는 걸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마스터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동네 가서 얘기했더니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치 한복판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치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봐요.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씩 바닥에서부터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약간의 상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디 갔어? 내가 해야 되는구나. 손자병법 3편에 보면요. 상하 동역자 승.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욕심이, 희망이 비슷하면 반드시 이긴다, 뭐 이런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동영상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7월 25일 삼성과 하나의 시즌 10번째 대결. 하나의 선발 투수는 신예 김민우였다.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5회 2사까지 1점도 안 주고 노히트. 데뷔 후 첫 선발 등판 기회. 김민우는 한 개의 안타도 맞지 않은 채 5회 2사까지 자신감 넘치는 투구를 선보인다. 하지만 이때 감독은 의외의 결정을 내린다. 김민우 선수는 아웃카운트 한 개만 더 잡았으면 선발 승리의 요건을 승리 투수 요건에 아웃카운트 한 개만 남겨놓은 상황. 선수로서 더없이 큰 아쉬움이 남을 감독의 교체 지시. 결정을 했습니다. 이기는 군대의 특징은 그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목표와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선수와 감독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팀 전체를 위해 움직인다. 너의 사적인 이익에 집착하지 마라. 우리 모두의 생존과 우리 모두의 번영을 고민하고 같은 마음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때 진정한 승리도 이룰 수 있는 법. 팀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일한 목표의 공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웠다가 안 되면 굉장히 좌절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간의 믿음은 그래서 중요하다. 차라리 그냥 저는 스타일대로 그냥 한번 다 맡겨보자. 상하가 같은 꿈을 꾸면 승리한다. 불패의 조건, 상하 동역 자승. 갑자기 정치 얘기하다가 야구 튀어나오니까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저 김성근 감독의 판단이 얼마나 가혹하고 냉정한 판단인지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선발 투수가, 그것도 신인이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놨어요. 5회를 채워야 그 선발 투수의 승리 자격 요건이 채워지거든요. 9회에 있을 때. 그런데 4와 3분의 2를 잘 던졌어. 한 타자만 이기고 있어. 한 타자만 처리하면 돼요. 근데 김성근 그때 저 투수를 내립니다. 정말 가혹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김성근식의 야구 방식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직을 설명하는데, 조직을 운영하는데 일정한 참고가 될 수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런 가혹한 결정을 내리고 조직원들이 마음으로는 승복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근데 결과가 좋으면 또 결과가 과정을 해석을 해주거든요. 예. 그런데 김성근 감독이 특정한 시기 내에는 상당한 정도의 각광을 받았지만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용병법이냐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죠. 다만 조직을 운영하는 하나의 참고로만 한번 봐주십시오. 저기서 이제 감독 결단들을 내리고 조직원들이 그런 힘을 합쳐서 과정들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대표, 대통령, 그리고 여기 계신 당원 혹은 민주시민 이런 분들의 생각이 일치되었을 때, 하고자 하는 꿈이, 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치되었을 때 조직은 크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사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줄 수 있는 메시지와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훌륭한 정치학자가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어차피 정치의 권력을 주었을 때 이 자원을 배분하는 건 대단히 제한적이고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5천만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올해 예산이 한 400조가 좀 넘어갈 테니까 그런 정도 내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요체가 정치의 가장 큰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TV에서 정도전 이렇게 하는데요. 정도전한테 사람들이 물어요. 정치가 뭡니까? 그랬더니 돈을 잘 걷어서 잘 배분하는 것이지. 그게 정치의 요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는데 선거라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획득된 권력을 자기와 함께 꿈을 세웠던 정당 조직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를 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글리츠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세계가 비단 가진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다 맡겨버리자고 얘기합니다. 정부는 축소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IMF 이런 거 터지면 왜 정부가 지원 안 해주냐 난리치던데 월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느냐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망해가니까 왜 공적 자금 투입하지 않느냐 이런 이율배발성은 항상 시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배분하고 뭔가 다수 서민들의 편에 서서 규율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기능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중요합니다. 의회 권력도 중요하고 대통령 권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권력을 놓쳐버리는 순간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당은 아무런 수단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자꾸 이제 뭐 20년 집권, 10년 집권, 50년 집권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 주시던데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겠죠. 근데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농담하면 농담처럼 안 보이잖아요. 예. 사실로 써버리니까 그게 문제지. 제가 얘기하면 아이고 웃자고 하는 얘기다 싶을 텐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 삶이 저는 그것이 곧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화두가 그거였어요. 혁신, 그다음에 포용적 복지국가 그것을 통해서 민생을 살리겠다. 민생을 잡고 가겠다. 정치의 요청은 민생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 민생, 혁신, 포용적 복지국가 이런 정도가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가져가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고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모습입니다. 이걸 어떤 걸 통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이제 정당에 대해서 상당히 무수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삼김시대 이렇게 쭉 진행되어 나오면서 정당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이냐. 말로는 민주당 정부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고 김대중 정부고 김영삼 정부고 이명박 정부고 박근혜 정부 아니었느냐. 정당이 실제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물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삼김 시대에 물론 정당이 상당한 세력적 기반과 지역적 기반, 철학적 기반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정당의 운영은 대통령과 당 총재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정 분리가 이루어진 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집권당의 총재가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였고요. 당정 일체죠. 그만큼 정당은 권력을 획득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과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이지 외피로 규정되었을 뿐이지 실제 정당 중심의 그런 정치를 이루어내는 데는 대단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대 민주주의의 꽃 중에 하나가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을 어떻게 튼튼하게 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민주정치의 요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50년 정당, 100년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정치란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읽어볼게요. 정당을 중심적 메커니즘으로 해서 사회의 갈등과 균열을 폭넓게 표출하고 대표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수의 힘을 동원하고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정책적 대안을 실현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동원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민주주의적 정치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면서 그 중심적 메커니즘이 정당 정치므로 정당과 정당 체제를 바로 세우고 튼튼한 사회적 기반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최장집 교수 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만큼 정당 정치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자기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정치인의 자질로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이 베버가 얘기한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춘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생각? 문재인, 역시 김대중 대통령, 기동민, 예, 잠이 확 깨는 그런, 예, 저는 정치인의 자질을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질을 열정, 균형 감각, 책임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더불어서 선한 권력 의지가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기 규정과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소명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치를 하고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행하는 정치가 나 개인의 사익과 소집단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역사의 소명에 기반해서 진행하는 정치,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겸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선한 권력의지와 정치적 이 선한 권력의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추기도 어렵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시대와 조응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대표적으로 이루어내신 분이 이제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은 조금 논외로 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인 거죠. 그리고 한때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평가들을 받았었죠. YS 젊은 시절 보면 여러분들 깜빡 반할 걸요.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렇게 하면서 닭장차에 끌려가고 23일 동안 단식하고 대통령 처음 취임해가지고 하나회 숙청 다 해버리고 금융실명제 진행하고 토지공개에 도입했을 때 아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사상 그렇게 전광석과 같은 개혁을 불시에 단기적으로 이뤄낸 대통령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건 다 인정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책임감과 균형 감각 면에 있어서는 나중에 되게 많이 흐릿한, 그렇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많이 조명되었던 과정인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불세치의 지도자죠.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 소명의식, 권력의지 이 5개를 저는 다 소유한 거의 우리나라 정치 근현대사에서 유일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상인의 현실 감각과 서성적 문제의식 이런 부분을 항상 잘 겸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미국과도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말씀들 주셨어요.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담벼락에 대대고 욕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대보다 너무 빨리 와버린 분이다. 이런 표현들 하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뿌려놓은 이 터전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들 추억해 보시죠. 1971년도 장충당공원 대선 때 유세입니다. 100만 군중을 모아놓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중들을 사로잡았던 김대중 대통령 후보입니다. 내 개인으로서는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이번 선거지간에 건강하게 선택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가 국가와 나의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박정희 후보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독도 연설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 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 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유명한 독도 연설이고요. 대통령으로서 주권 수호 그리고 독도 수호 의지를 세계 만방에 단호하게 밝힌 그런 연설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독도를 자꾸 국제 분쟁화 시켜내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에 부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때로 지도자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호함 속에서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사랑하는 지도자분들 한 분은 보석되어서 나와 계시는데 이 보석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법정 구속 기한들을 이렇게 연장하는 그런 과정의 보석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또 들어가실 거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엊그저께 JTBC 최순실과의 대화 보셨죠? 야, 그냥 끝내주더라고요. 최순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구나. 모든 어록들을 다 불러줍디다. 그 불러준 대로 취임사가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뭘 보고 대통령을 뽑았던가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런 분이 언제 나오실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 네 분 이렇게 계시네요. 한 분은 독일에서 마라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었죠. 저분도 제가 가까이서 되게 여러 번 뵀던 분인데 역사적 소명의식과 그 다음에 선한 권력 의지가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역사적 소명의식에 충실한 분입니다. 선한 권력 의지가 별로 없는 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 대선 말고 그 이전의 대선 때는 선한 권력 의지가 대단히 약한 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선한 권력 의지가 넘치는 충만한 분이었으면 투표하고 나서 다음날 미국을 어떻게 갑니까? 4년 뒤에 5년 뒤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한신은 그리고 유방은 다리 밑도 기는데 그게 정치의 한 단면인 건데 떠나버리잖아요. 권력 의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선한 권력 의지와 역사적 소명의식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안철수 대표가 어느 순간 선한 권력 의지가 차고 넘쳐버렸어요. 그런데 대중들은 주목하지 않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류했을 때 터트려지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면 선한 권력 의지가 아니라 개인의 욕심으로 비유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재명 대표 도지사 살아오셨습니다. 이 흥미진진한데 어떤 과정을 보여주실지
당으로서는 물론 한쪽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당으로서는 넓게 이렇게 인물들을 포진해가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안희정 지사 많이 안타깝죠. 근데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선한 계몽군주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니까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 박원순 시장 여러분들이 잘 평가하고 판단하십시오. 이분은 이 선한 권력의지와 역사적 소명의식이 아주 강한 분이더라고요. 처음에 만나 뵀는데. 그런데요. 대통령 자리는 원한다고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는 단점을 보완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시민들은 박원순 3선 시장까지 용인하고 허락했어요.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내는 그런 시정을 중심에 두는 시장으로 잘 기능하고 활동해라라고 용인해 주셨어요. 그 더 큰 일들을 시킬지는 그건 두고 볼 일이에요. 너무 권력의지가 드러나도 안 됩니다. 너무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평가가 잘 안 돼요. 우리 박 시장님이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 분인데 가장 큰 단점은 만기칠남하는 거예요. 조직을 같이 통화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으로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아는 게 많아. 바꾸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간섭하게 되죠. 그런 걸 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리더십을 선호하는 시대가 오면 이분이 또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연부역강한 지도자들 많이 있습니다. 임종석, 김경수 이런 친구들도 충분하게 저변들을 확대해서 저는 다음번 대선에서 그 다음번 대선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잘 키우고 물을 잘 주고 터전들을 잘 일구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의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측에 있는 게 영국인지 모르겠네요. 영국 위에도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하원 의장이 절대적인 그런 권한들을 갖던데요. 하원 의장이 되면 거의 종신직 의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 당에서 그 지역구에 이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오더 땅 한번 때리면 모든 의원들이 다 경청하고 회의에 진행을 하고 뭐 이런 방식이던데요. 의회가 왜 중요하냐? 입법 통제권이 있습니다. 정부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법을 만드는 가장 중심적인 요체의 의회입니다. 국정에 대한 통제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과 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게 있지만 예산 심의권, 결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를 개혁하지 못하면, 의회의 다수파를 획득하지 못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좀 복잡한 정치의 이면이라서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이런 의회 구조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저는 이렇게 좀 이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요원하다. 그래서 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형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국회 선진화법 내에서는 압도적 다수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소수 정당의 일개 정파만 반대를 해도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대까지 진행되었던 폭력국회, 동물국회 이런 부분을 좀 없애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저는 균희 시기가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예, 왼쪽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희 시기라고 하고 오른쪽이 정세균 전 의장의 균희 시기라고 합니다. 예, 저한테는 안 주던데. 이게 상징적인 비유인데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임기 2년, 이제 2년 지났지 않습니까? 집권 초반기에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펼쳤지만 그것을 결국은 뒷받침하는 건 의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의 시간으로 서서히 이월되고 있는 것이죠. 국회에서 결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몸싸움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18대
때 마지막 몸싸움이 4대강 예산 때 마지막 예산 그 몸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박지원 대표의 원내 특보였습니다. 로텐더홀에서 야만적인 동물 같은 1박 2일의 시간이 지나고 한바탕 광풍이 지나간 다음에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를 포함해서 쭉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좀 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내 앞에 와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내 핵심적인 당직자들 다 피했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한 사람들이 누군지. 왜? 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통 법원 이 검사들의 약식 기소로 벌금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폭력, 공무집행 방해로 이렇게 약식 기소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내 앞에 오지 않기를 학수고대했는데 이회창 총재가 바로 내 앞에 와서 딱 섭니다. 그래서 유근찬 의원인가 이렇게 배로 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등치가 좀 있잖아요. 밀리지 않지. 니들이 뭔데 막어?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근데 웬만하면 반말은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뭐 언쟁이 오갔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또 막 상스러운 얘기도 했어요. 쥐새끼 같은 새끼들 막 다 하고 고개 쳤고 결국은 제가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고발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보통 약식 기소로 끝나는데 재판을 붙이더라고요. 제가 재판 받아서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400만 원 받았습니다. 공부에 빨간 줄 딱 갑니다. 폭력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400만 원. 그러면 두 줄로 소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뭐 이렇게 4대강 날치기 예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야만적인 동물국회를 없애자고 만든 게 결국은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강기정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입니다. 피눈물을 토했는데요. 이분도 저하고 같이 재판 받아갖고 김성희 의원 기억나시죠? 그때 뭐 등치 이렇게 컸던 두 분하고 한 방씩 날리면서 벌금 1,000만 원으로 싸게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도. 이분이 저기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했었던 과정입니다. 테러방지법을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해서 그때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18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 당시에 황우여 한국당 대표의 주도로 이루어진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적용이 테러방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196시간, 200시간에 가깝게 연단에 올라가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죠. 6시간 내지 7시간 동안 나가서 법전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의사록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오줌을 참지 못해서 기저귀를 차고 올라가신 분들도 계세요. 국회 선진화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었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분들이 그냥 깡그리 다 무시해버린 거죠. 선거법 때문에. 이게 이제 작년 12월 15일 날 5당의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때 이정미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이 소위 말하는 선거 재개편과 관련된 단식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15일 날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한다. 그리고 1월 달 안으로 합의 처리한다. 이런 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식을 풀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선거구제 논의가 이제 가장 절실했던 것이 정개특위를 만들었어요. 정개특위를 만들어 저도 정개특위 위원인데 응하진 않은 겁니다. 구성이 응하질 않아요. 10월 달에 어렵게 정개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이것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의견들을 좀 내놓아라 봐라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올 3월 달에 3월 10일 날인가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안이 결국은 의원 300명 정수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전체 없애버린다. 그래서 270명 전체를 지역구 의원으로 뽑겠다 이런 거예요. 선거구제는 지고지순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선거구제가 다르고 미국의 선거구제가 다르고 영국의 선거구제가 다릅니다. 영국 하원은 660명 정도를 전체를 전부 다 그냥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냥 뽑아갑니다. 독일의 선거구제는 반반 이렇게 뽑는 거죠. 지역구 반, 비례대표 반 이렇게 뽑는 거죠. 그리고 뉴질랜드나 덴마크 같은 경우는 100% 비례대표를 다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성과 정치성, 문화 이런 걸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승자독식 세계죠. 소선거구제로 88년도인가 아마 그때도 날치기 했었어요.
장제원 의원이 아니 선거법을 어떻게 날치기를 하고 선거법을 합의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날치기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의원이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그럴 정도로 선거구제는 격렬한 논쟁들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좀 하자고 했더니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부득불 패스트트랙을 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반대해버리면 소수 정파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 5분의 3을 충족을 시키면 그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패스트트랙입니다. 논의를 시작하자는 거거든요. 니들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결국은 선거법, 그 다음에 공수처법,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이 세 개를 태운 거죠. 격렬하게 이제 반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참담합니다. 선거법 합의해서 진행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작년 12월 15일 날 5당 원내대표가 이게 이제 정개특위 과정에서 적극 검토한다. 그때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선거구제에 대해서 합의 처리한다. 이게 합의 정신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으셨어요. 3월 초에 자유한국당의 장문이라고 나오는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출신인데 비례대표 다 없애겠다. 그리고 300명의 정원을 10% 감축해서 270명을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합의정신 12월 15일 날 작년에 합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극 검토한다. 이걸 스스로 부정하신 겁니다. 스스로 합의, 스스로 부정하고 스스로 만들어놓고 스스로 어기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을 부득불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 그러면 이 4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과 논의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순간 그 다음 순간부터 여러분들과 충분히 합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선거구제를 그렇게 지고지순한 가치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다면 제발 대화의 협상 테이블로 좀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내를 좀 털어놔주세요. 그리고 시대가 원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선거구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토론하지 못합니까? 한마디도 토론하지 않다가 패스트트랙을 추진을 하니까 헌법을 파괴했다. 독재를 타도하자. 국민들이 웃습니다. 독재의 후예자가 누군지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이 누군지 국민들이 번연히 눈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후한무치한 구호를 국회 한복판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제발 냉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회복하셔서 정상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진행 절차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정말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5당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만드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걸어 나오는 것을 망설이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도 싸워서 목이 막 이렇게 잠겨가지고 이제 장제원은 기타 화통을 삶아먹은 것 같아. 야당이라서 역시 전투성이 뛰어나더라고요. 우리도 야당 때는 그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여당이 되니까 좀 배때기에 기름기가 끼고 그래가지고 악 몇 번 쓰니까 그냥 목도 새고 그럽디다. 저기 이제 지금 이분 발언 속에 다 맥락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은 거대 양당에게 불리한 선거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30% 내지 35%의 지지율을 가지고 반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정의당이라든지 민평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 주시는 게 민심 그대로의 선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당 지지율이 20%면 총 한 60석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20%인 정당이 60석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초과의석이 부득불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국회 정원이 300명인데 330명 내지 350명으로 늘려야 돼요. 근데 사실은 국민 이 대표성이라든지 숫자로 봤을 때는 선거구제 통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하거든요. 이성적인 접근법이죠. 그렇지만 정치권이 이렇게 욕먹고 있는데 의원 정수 늘리자 이랬다가 무슨 얘기를 듣게요. 그래서 우리 당은 300명 정수는 유지한다. 그래서 준연동형을 합의를 한 겁니다. 준연동형이란 뭐냐? 반만 연동을 해주는 거죠. 50%만. 다시 말씀드리면 20% 득표를 한 정당이
지역구 60개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구에서 30개를 가져갔으면 나중에 비례대표로 30개를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0개의 반인 15개만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잡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 투표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냥 1인 2표를 행사하는 것 뿐이죠. 다만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3대1 기준을 준 거예요. 지역구 3, 225. 그 다음에 비례대표 75. 안 맞긴 안 맞아요. 사실은 1대1로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펼쳐나가는 게 정치 제도, 선거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에 여야 사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연코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자유한국당의 의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다당 구조를 이미 20대 국회에서 국민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 국민의당이 46석 얻었습니다. 46석 얻었는데요. 득표율로 보면은 한 80석 정도를 상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서는 대단히 실패한 거죠. 실패한 선거제도인 거죠. 88년도에도 신민주공화당이 35석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인위적인 정거 개편을 통해서 양당 구조로 만들어 왔던 거죠. 통치하는 데 용이함이 있으니까. 근데 더 이상 지금 시기에 이런 양당 중심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는 이 비효율과 무능력, 그다음에 고비용의 이런 여의도 정치를 청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개혁해보자라고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거기에 이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 20년 동안 논의했던 공수처법 불완전하지만 태운 거고요. 검찰개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무일 난리치는데 진즉 잘하지. 검경 수사권 조정 당연히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경찰도 정보경찰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혁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 논의 과정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에요. 논의하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 게 20대 국회의 저희들은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장 한 330일 걸리는데요. 본회의 한 180일, 법사위 60일, 본회의 그러니까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한 60일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여야하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게 패스트트랙이다. 그 길을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격렬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6개로 나눴어요. 서울 한 14개 정도 이렇게 주고요. 경기, 인천이 제일 크니까 한 23개 정도. 그 다음에 강원, 충청 이렇게 한 10개 정도. 그 다음에 부울경 여기도 한 12개 정도. 그리고 저쪽 대구, 경북 한 7개. 그 다음에 호남하고 제주 합쳐서 한 9개 정도. 이렇게 하면 한 75석 정도로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나눈 거고 거기에 또 석패율제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 너무 이중으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각 권역에서 30% 이상 득표한 정당 같은 경우는 석패율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 석패율도 2번에만 적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 장치를 두어서 뭔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통제 장치를 주어 나가는 게 가합의한 이런 그 선거구제 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18세 선거권 인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일본 정도 이렇게 19세로 하고 있을 거고요. 전부 다 하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건 역시 여야 사당이 합의해 놨습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삐져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살살 꼬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된 사람들 고소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도 고발당했습니다. 저는 재범이에요 이제 재판 받으면.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한다고 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 과정에서 이은재를 비롯한 몇몇 그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은 자기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그래서 21대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선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패스트트랙 선진화법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이었고요. 이게 이제 멋있는 그림 하나를 보여놓은 건데요. 멀리 봐야 돼요. 현실에 급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사실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블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선거구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또 공수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작동하고 상호작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내다보면서 싸워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손자병법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싸우고 승리를 구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길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말은 쉬운데 현실에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구제 개편들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지정 3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길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정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상식적인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반발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니냐. 정치가 타협과 절충의 현실적인 영역이라면 그 타협과 절충을 어떻게 원칙 있게 해나갈 것인가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대깨문이라고 써 있죠. 네, 저게 이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이런 구호였어요. 근데 진짜 제가 모시고 다니다가 대가리가 한번 깨진 적이 있어요. 여기 아시바 이렇게 쌓아다니는데 돌고 다니다가 이렇게 긁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상풍 뭐 염려가 돼가지고 반창고를 붙이고 다음날 딱 나타났더니 후보님 제가 대깨문을 몸소 실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예.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하신 분들이잖아요.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공하는 첩경이 총선입니다. 딱 임기 이제 절반 넘어가는 시점이고요. 3년차, 4년차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총선에서 안정적인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좀 과하게 얘기하면 남은 임기를 식물 대통령으로 보낼 수 있는 위험성도 또 있습니다. 협박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내지 못한 모두에 말씀드렸던 광주의 진실, 그리고 이제 시작되고 있는 공수처, 검경, 수사권 독립을 필두로 한 권력기관의 개혁, 그 다음에 정치의 영역이 본격적으로 작동되어서 사회적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중소 소상공인들, 중산층과 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장 정작 이런 부분들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다음번 총선에서 기동민을 당선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북구에서만. 예. 그래서 대표자를 잘 뽑으십시오. 지금 국회의원들 모조리 다 찍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옥석을 가려주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넌 문재인 정부와 함께할 수 있는 철학이 있고 역량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평가받았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원의 이름으로 지지자의 이름으로 과감한 결단들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은 그런 게 텐션들을 좀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정치와 정당 그다음 패스트트랙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